이번 영상은 지난 영상에 이어서 과목별 공부 방법에 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문제는 이렇게 푸세요, 저 문제는 이렇게 푸세요 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본질적인 것 위주로 정도를 말씀드릴 거예요. 국어는 저 풀 때 이런 걸 중요시하면서 공부했어요. 수학은 저런 걸 중요시하면서 공부했어요. 이런 정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인간과 교재도 추천을 해드리긴 할 건데 이건 사실 모두에게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썼더니 좋았다, 이 정도로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인간 교재에 대한 구체적인 피드백을 받고 싶으신 분은 유튜브에 교재 인강 추천을 치면은 상황별로 혹은 이제 선생님별로 커리큘럼을 쭉 설명해주면서 추천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영상을 참고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상에 앞서서 이번 영상 같은 경우에는 좀 길게 구성이 될 예정이에요. 1.5배속이나 1.75배속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우선 국어부터 시작을 할 건데, 국어 같은 경우에는 습관 형성, 분석력 키우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습관 형성을 위해서는 하루에 비문학 1개, 문학 2개를 구성을 해서 풀었습니다. 이 구성이라는 건 인간 교재를 수업을 듣기 전에 따로 푼다던가 아니면 개인이 이용하고 계시는 주간지가 있다던가 이런 걸 활용해서 적절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주간지를 풀 시간은 없어서 인간 교재, 인강 수업을 듣기 전에 그날 할 수업의 문제를 미리 풀었습니다. 분석력 강화는 영역별로 방법이 좀 다른데요. 그 영역별 개선 방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학 같은 경우에는 우선 가장 중요했던 건 본문 읽기 전에 문제부터 읽고 들어갔어요. 문제부터 읽고 시작한 이유는 제가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본문을 읽어가야 하는지 알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제가 본문을 읽으면서 집중해야 하는 정보에만 집중할 수 있어요. 즉 로스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문제부터 읽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학의 이제 개념 같은 경우에는 문학 개념어 같은 책을 사보기도 했어요. 근데 인강을 듣다 보니 사실 너무 뻔한 말만 하고 듣는 시간이 좀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책만 사두고 가끔 모르는 정보가 있으면 찾아보는 용도로만 활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요새는 문제를 푸시다가 모르는 게 있으면 챗GPT한테 물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문학은 이런 방법으로 공부를 했었고, 풀이 방법에 대해서 배우기 위해서 대성마임의 김승리 선생님의 오로카를 들었습니다. 오로카는 All of Kies의 줄임말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문제 푸는 본질을 키울 수 있었던 강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학은 딱 이 오로카만 진행을 했어요. 연계 교재에 대해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일단 EBS 수특수안을 사지는 않았습니다. 대신에 인간 강사 선생님께서 정리해주신 그 교재를 사서 그 교재 위주로 공부를 했어요. 그때 활용했던 강좌는 대성마임의 김승리 선생님의 KBS입니다. 작품별로 분석 강의를 해주시거든요. 근데 그 시간이 15분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선생님이 강조하신 거, 그런 거 위주로 복습을 하면서 문학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비문학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지문 이해하는 시간을 문제 푸는 시간보다 훨씬 많이 갖는 거예요. 사실 저는 국어 같은 경우에는 복불복, 그러니까 컨디션에 따라서 잘 볼 수도 있고 글자가 안 읽힐 수도 있는 과목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런 편견을 깨주신 강의였어요. 지문 분석을 제대로 해두면 문제를 풀면서 지문을 그렇게 많이 갈 일이 없어요. 사실 사람들이 문제를 풀면서 시간이 많이 오버되는 거는 왔다 갔다를 많이 하기 때문이거든요. 지문 분석을 제대로 해두면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줄어요. 그럼 결론적으로 문제 풀이 시간 전체가 확 줄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 지문 분석을 강조하시는 김승리 선생님 수업을 들었고 그게 상당히 잘 맞았었습니다. 지문 분석에 집중을 하다 보면 처음엔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고 문제 풀 시간이 없을까봐 되게 조급해지게 되는데 문단별로 연결해가면서 전체 틀이 갈래갈래 어떻게 생겼는지, 즉 설명하는 개념 간의 릴레이션십을 파악하게 되면 지문이 상당히 잘 읽혀요. 예를 들어서 문단 1번에서 A에 대해 얘기하고 그 다음 문단에서 A-에 대해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A-를 그냥 보면 이게 무슨 내용이지? 싶을 때가 많거든요. 근데 이게 1번 문단과 연결을 하는 순간 이게 A의 또 다른 말이었구나. 그러면서 문장을 읽는 게 쉬워지게 돼요. 저는 국어 비문학은 그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로카를 들었었고 상당히 많은 도움을 받았었어요. 그리고 비문학 같은 경우에는 문학과 비슷하게 문제를 읽기는 했어요. 근데 사실 문제에서 힌트를 얻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눈에 띄는 문제가 있나? 이렇게 살피는 정도로만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제 문제가 있을 때는 슬쩍 키워드는 보긴 했어요. 이 본문이 이런 키워드에 대해 말할 건가 보다, 이 정도 참고하는 정도로 활용을 했고, 대신에 문제에 그림이 있을 땐 좀 유의해서 봤습니다.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그림을 봤다기보다는 이 문제에 그림이 있네? 본문을 읽다가 이거 왠지 그림에 대해 설명하는 것 같아 하고 그림을 보면은 대부분 매칭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본문을 풀면서 그림 문제가 있을 때는 같이 활용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문학의 경우에는 연계 교재를 사진 않았습니다. 보지도 않았어요. 그럴 시간이 사실은 없었고 그렇게 본다고 해도 투자한 만큼의 효용을 낼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럴 시간에 차라리 분석력을 키워서 어떤 문제가 나와도 잘 풀 수 있는 사람이 되자,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비문학 연계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선택 과목에 대해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엄매를 했습니다. 맨 처음에 1회독을 할 때는 일주일에 2강에서 3강 정도 분량을 들었었고 2회독 할 때부터는 강의량을 2배 정도로 늘려서 일주일에 4개에서 5개 정도의 강의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인강을 볼 때 사실 여러 날에 나눠서 듣지는 않고 하루에 몰아서 봤어요. 예를 들어 매주 화요일에 봤다고 하면은 첫 번째 주 화요일에 인강을 듣고 다음 주 화요일이 오기 전까지의 남은 7일 동안은 그 인강에서 배운 내용을 가볍게 복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화요일이 오면 그 다음에 이어서 2, 3강 정도를 보고 또 남은 일주일 동안 그 내용을 복습해줬어요. 근데 이 복습할 때는 누적 복습을 했습니다. 영상은 2번밖에 안 봤지만 다회독이 된 상태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회독 하면서부터는 문제풀이를 좀 병행을 했습니다. 이 문제풀이 교재는 어떤 걸 썼는지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강의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바로 이투스 박광일 선생님의 GTR이라는 강의예요. 정말 큰 도움이 됐던 강의입니다. 한양대 갈 땐 사실 이분이 강의 중이시지 않으셔가지고 다른 분 강의를 들었었는데 이만큼 잘 가르치시는 분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투스 박광일 선생님의 개념 강의를 추천을 드리고 강의가 한 강의당 30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3강을 들어도 1시간 반이에요. 근데 사실 저희 배속해서 듣잖아요. 그러면 거의 1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인강을 듣고 혼자 복습하고 이런 식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2회독부터는 문제를 풀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문제는 바로 이투스 박광일 선생님의 문법 백지 교재를 활용을 했습니다. 단원별로 그 문제가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누적 복습을 하면서 적용을 하기 상당히 좋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문법 같은 경우에는 박광일 선생님의 GTR, 그 다음에 풀이용 교재는 문법 백제를 활용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의고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저는 모의고사는 딱 2강만 사서 풀었습니다. 독재 학원에서 신청자 받아요 할 때 같이 신청을 해서 교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강 같은 경우에는 풀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상당히 좀 난해하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문제의 선지 분석을 완벽하게 하려고 노력은 했는데 사실 꼭 완벽하게 되지 않더라도 그냥 이 정도 이해됐으면 됐다 하고 넘어가는 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볍게 정리를 하자면 문학 같은 경우에는 일단 문제부터 읽고 들어가기. 그래서 내가 본문 읽을 때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가 이걸 한번 확인하셨으면 좋겠고 비문학 같은 경우에는 지문 이해하는데 시간을 많이 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문제 푸는 시간이 확 줄고 그럼 전체 풀이 시간이 줄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노력을 해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엄매의 경우에는 인강을 활용해서 개념을 습득을 하고 누적 복습과 적절한 문제풀이를 통해서 실력을 높였습니다. 모의고사는 2강만 풀었어요. 그럼 다음으로 수학으로 넘어가 볼 건데요. 수학 같은 경우에는 저는 문제 푸는 툴을 자유자재로 꺼내 쓰는 게 내 성적을 얼마나 끌어올릴 수 있느냐 이걸 결정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개념 공부 방법에 대해 말씀을 드릴 건데 로그 함수는 뭐예요? 지수 함수는 뭐예요? 이렇게 알려주시는 강의보다는 이런 유형에서는 이게 중요해, 이게 포인트야 라고 알려주는 강의를 선호했어요. 문제 풀 때 저는 사실 이 방법 저 방법 중구난방으로 풀 때가 있었는데 그렇게 풀면은 사실 문제를 제대로 풀었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냥 운이 좋았던 것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문제를 풀 때는 문제에 들어가기 전에 나 이런 문제 이 도구로 풀어야지 이거를 공부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걸 습득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고 강의의 추구 방향과도 좀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연계 같은 경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출문제 같은 경우에는 단원별로 나눠진 일반 기출문제를 사서 풀었습니다. 제가 이제 영상을 준비하면서 얼마 전에 서점을 다녀왔는데 제가 볼 때는 이 교재 진짜 괜찮다 싶은 기출문제집이 있어 추천을 드릴 건데요. 그 교재는 바로 미래에는 N기출입니다. 그 기출문제의 특징이 일단 이제 수원, 수투 이렇게 묶여져 있는 거 한 건 있고 또 이제 선택 과목이 있는데 수원, 수투의 경우 3점과 4점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현 상황에 맞춰서 원하는 교재를 선택하기에 용이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3점은 강의를 들으면서 어느 정도 풀 수 있는 실력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 4점 집중으로만 했었고 또 유형별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이 유형에서 이런 문제가 나오구나 이거를 사실 가시적으로 판단하기도 좋았고 다만 선택 과목의 경우에는 3, 4점이 합쳐져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여쭤보신 게 기출 푸셨어요? 사설의 비율은 어느 정도 됐어요? 이런 걸 많이 물어보셨는데 저는 일단 사설은 거의 풀 시간이 없었습니다. 기출을 습득하는데도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드릴 같은 엔제는 풀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입시 커뮤니티를 되게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맨 처음부터 보지는 않았는데 여기 정보가 많대 이러면서 가서 보다 보니까 너무 잘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모의고사 이거 뭐 얼마나 풀었다, 몇 점 받았다, 이 교재 풀었다, 이 교재 다 풀었다, 더 풀 거 없냐 하시는데 그걸 보니까 너무 조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는 사실 그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확인은 하지 않았었는데 여러분들도 이 사람이 저거 풀었대, 이거 꼭 풀어야 한대, 이런 거에 너무 휘둘리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과감하게 드릴 같은 엔제는 다 생략을 했어요. 연계 교재도 보지 않았으니 저는 사실상 수학은 기출문제만 봤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중요한 본질은 기출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드릴이 기출이 되나요? 절대 아닙니다. 근데 수능은 기출이 돼요. 즉 기출이 제일 중요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드릴은 기출이 될 수 없는데 수능은 기출이 돼요. 즉 저는 수능을 보는 게 목표잖아요. 그럼 기출을 잘 푸는 게 가장 중요해요. 대신 시간 여유 있는 정말 최상위권들은 드릴을 푸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메가스터디 현우진 선생님의 킬링 캠프를 활용을 했습니다. 너무 어려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좀 생략을 하고 이제 이 문제에서 이런 포인트로 선생님은 푸셨구나, 이런 아이디어를 배우는 용도로 활용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설 강의는 꼭 들었어요. 수학에서 기출 다음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오답 노트인데요. 단순 회독을 늘리기보다 문제 하나를 풀더라도 이거 이런 방식으로 풀었구나, 내가 나중에 이 문제를 만나면 나도 이 툴을 다시 이용해서 풀어야지. 그래서 오답 노트도 그러한 관점에서 좀 만들어서 활용을 했었는데요. 한 페이지에 2문제씩 적었습니다. 기타 내용은 뭐 교재, 페이지 정도만 적었던 것 같아요. 그럼 그렇게 적고 나서는 실제로 그 문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풀었냐? 이건 아닙니다. 뭔가 과정이 복잡하고 내용이 많은 문제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풀었지만 대부분의 문제는 문제를 다 이제 봐요. 쓴 문제를.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하지? 를 생각하면서 이제 그 풀이 과정을 혼자 쓱 생각을 해봅니다. 계산은 하지 않았어요. 그 중요한 키포인트들만 빨간색 펜으로 적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로그 함수 문제를 할 때 로그 함수는 뭐 지수 함수의 역함수이지 이런 거를 활용해서 풀었구나, 이런 게 있으면 그 오답 노트에 딴 거를 쓰진 않고 로그 함수 문제 풀 때는 지수 함수의 역함수라는 거 기억하기, 이런 느낌으로 작성을 해뒀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툴을 적어두는 방식으로 오답 노트를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답 노트를 복습할 때는 그 빨간색으로 쓴 것만 봤어요. 이제 영어에 대해 말씀을 드릴 건데요. 사실 영어는 저는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진 않았습니다. 감을 유지하겠다, 이런 마인드로 접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하신 상태로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리스닝은 다 맞고 2점짜리도 다 맞았었습니다. 3점은 복불복이 심했어요. 그래서 빈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수능 현장에서도 4문제 중 1개만 풀고 나머지는 다 찍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문제 다 맞추자, 이걸 노력하자가 사실 수험기간의 핵심이었어요. 우선 매일 마더텅의 20분 미니 모의고사, 제가 책을 띄워드릴 건데 이 책을 활용을 했습니다. 이 책 같은 경우가 2가지가 있어요. 노랑이랑 파랑이가 있는데 노랑이는 이제 전 영역, 그러니까 좀 쉬운 문제도 들어가 있고 어려운 문제도 들어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전 리스닝과 2점짜리는 다 맞는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전 파랑이를 선택을 했습니다. 우선은 동사를 동그라미 치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동사를 동그라미 치면은 문장 구조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렇게 문장 구조를 잡는 연습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 마더텅 문제를 풀으면서. 관계대명사와 같이 수식하는 건 늘 괄호로 묶었어요. 그건 부가적인 정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처럼 약간 영어가 안 읽혀요 하실 때는 동사를 동그라미 치시고 주요 구성 요소 위주로만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릴게요. 리스닝이랑 2점짜리를 거의 맞는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도 리스닝 연습은 했습니다. 일단 리스닝 같은 경우에는 격일로 응시를 했었고 그냥 PDF 파일을 EBSI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아이패드에 풀었어요. 아이패드에 풀고 그냥 끝냈습니다. 그렇게 격일로 응시를 했었고 이제 쉬운 문제, 예를 들어 2점짜리 뭐 도표 문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주 1회 모의고사 풀 때만 했습니다. 그리고 모의고사에 대해 말씀을 드릴 건데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메가스터디 조정식 선생님의 더대 유대 사서 풀었습니다. 단어를 좀 신경 쓰려고 노력을 했는데
우선 제가 활용한 교재는 워드마스터 주황색 버전입니다. 매일 2개씩 암기를 하려고 노력했고 이 암기 방법은 어떻게 했냐면 우선 제 시간표를 보면 아시겠지만 5시 반에 일어났어요. 근데 실질적인 공부는 6시 반쯤 시작을 했거든요. 그 시간 사이에 1시간 텀이 있잖아요. 그럴 때 전 단어책을 펴두고 모르는 단어와 뜻을 적었습니다. A4 용지에 적었어요. 일단 그냥 받아 적는 데만 노력을 했습니다. 받아 적고 그 A4 용지를 하루 종일 들고 다녀요. 화장실 갈 때, 쉬는 시간에 밥 먹을 때 그러면서 짬짬이 공부를 했습니다. 각 잡고 공부를 하려고 하면은 잘 공부도 되지 않을 뿐더러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저는 아침 시간에 그냥 후다닥 단어 뜻이랑 단어를 옮겨 적고 그걸 하루 종일 들고 다니면서 다 외우고 그날 밤에 그냥 버렸습니다.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여기까지가 영어 공부 방법이고 탐구의 경우는 저는 생1, 지1을 봤는데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문과이신 분도 있으실 거고 이과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탐구의 경우는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사인데요.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 한국사를 진짜 못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수능에서는 1등급을 받았어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사실 온전히 인강 선생님의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강 같은 경우엔 권용기 쌤의 용기 100대 컴팩트 한국사 압축 개념을 봤어요. 그 강의가 7개 강의로 이루어져 있는데 사실 되게 재밌어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리길 그 강의를 라운지에서 봤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라운지에서 볼 수밖에 없었어요. 조용한 독서실에서는 볼 때마다 너무 웃겨서 남들한테 피해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라운지에서 봤습니다. 이 강의를 2회독에서 3회독 정도 했었고 정말 여기서 시키는 것만 했어요. 정말 특이한 방법으로 외우라고 하시는데 그거를 하니까 1등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강의 같은 경우에는 대성마임의 패스가 없으시더라도 권용기쌤의 용기 100배 컴팩트는 꼭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댓글 남겨주셨던 Q&A에 대해 말씀을 드릴 건데 그럼 유희님은 혹시 베이스가 어떻게 되셨나요? 이런 댓글이 좀 있었어요. 우선 저 같은 경우엔 베이스가 사실 좋은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베이스가 좋다고 제가 댓글을 다는 순간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 사람은 원래 똑똑하니까 저렇게 잘 된 거겠지 하고 넘겨버리는 분들이 분명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정말 안타깝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 저희가 원하는 건 딱 한 가지예요. 수능을 잘 봐서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가는 것. 그래서 제가 저 베이스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해버리면 사람들이 자기 합리화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제 영상을 그냥 보고 이 사람이 이렇게 공부했었네? 와 좀 쩐다. 약간 이러고 끝나는 게 돼요. 그래서 제가 제 베이스에 대해 말씀을 안 드렸던 겁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베이스가 좀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베이스에 대해서 더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우선 대학을 다녀보신 분들이라면 알겠지만 3년이 지나면 진짜 하나도 기억이 안 납니다. 물론 지수함수가 이렇게 생겼다, 로그함수가 이렇게 생겼다 이 정도는 기억이 나요. 근데 그거 외에는 사실 기억이 그렇게 잘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게 수능은 똑똑한 사람을 뽑는 시험이 아니에요. 수능 같은 경우엔 주어진 문제를 주어진 시간 안에 정확한 방법으로 풀어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즉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에요. IQ를 테스트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느 정도의 하드웨어를 가지고 있느냐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사실 그래서 기출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하드웨어가 누군가에 비해 좀 부족할지라도 기출을 통해서 그 갭을 메울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기출을 풀면은 문제 의도를 파악하는 능력이 올라가고 그 문제에 맞는 드릴을 꺼내는 속도가 빨라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기출이 중요한 거라서 짧은 시간 안에 정확하게 주어진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한 시험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또 말씀드리는 이유는 과고를 조기 졸업하고 서울대 공과, 사실 서울대 공과 내에서도 상당히 좋은 과에 들어간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수능을 이제 봤는데 그 나름 노력해서 봤대요. 왜냐면은 과고 조기 졸업인데 3등 안에 드는 성적으로 졸업을 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수능에서 국수 영을 3등급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뭔가요? 사실 똑똑한 사람을 테스트하는 시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주어진 시간 안에 정확한 방법으로 제대로 풀어내는가, 이게 중요한 시험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재수 삼수를 해서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는 것도 비슷한 이유예요. 최대로 낼 수 있는 퍼포먼스, 즉 내가 가진 하드웨어는 사실 1년이 지나나 2년이 지나나 비슷해요. 근데 노력으로 그 퍼포먼스를 얼마나 끌어냈는가, 그게 수능 성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고, 개인적으로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성적을 궁금해 하셨잖아요.
근데 원하는 대학의 성적도 궁금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저의 고3 생활과 좀 관련이 있는데요. 제가 고3 6월 모의고사를 봤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목표로 하던 대학이 있었는데 6월 모의고사를 봤더니 그 성적이 딱 나와버린 거예요. 담임 선생님이 너 이 정도면은 이 정도 학교 갈 수 있어 하니까 저는 이제 속에서 막 춤을 추고 난리가 났죠. 그때부터 나는 목표 대학을 바꿔야겠다, 더 좋은 대학에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한 게 우선 제가 목표로 했던 학교에 갈 성적이 된다고 하니까 공부할 때 나는 현상 유지만 해도 수능 가서 이 학교 정도는 가겠구나, 이렇게 자기 합리화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목표로 하는 대학이 있으시다면 그 대학의 성적을 궁금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안이 어딘지 모른 채 그냥 끝까지 달리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면은 수능에서 가장 높은 성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질문 중에 모의고사는 개념이 어느 정도 완성되고 푸셨나요? 라고 하셨는데 일단 국어, 영어는 바로 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영어가 2점짜리도 잘 안 풀린다, 이러면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수학과 탐구, 한국사의 경우에는 적어도 내가 용어랑 개념 정도는 안다, 다만 까먹은 거다, 혹은 조금 긴가민가 헷갈린다, 이 정도면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대신 이때 공부를 하실 때 대뜸 어려운 사설부터 푸시기보다는 6월 모의고사 3개년, 그 다음 순서로 9월 모의고사 3개년 이렇게 풀면은 그 1주, 2주, 3주가 지나가는 동안 개념을 쌓으면서 시간을 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난이도를 조절하면서 문제 푸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기출과 사설에 대해서 여쭤보신 분도 많았는데 저는 사설보다 무조건 기출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설은 시간 되는 경우에만 풀었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기출 문제만 풀었어요. 근데 탐구의 경우에는 사설 문제를 꽤 많이 풀었습니다. 이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스터디 카페랑 독재 학원 중에 어떻게 결정을 하셨나요? 어떤 걸 더 추천하시나요? 이런 댓글도 있었는데 저는 이건 성향 차이라고 생각을 해요. 독재는 저랑 안 맞았어요. 독재는 애초에 다닌 적도 한 번도 없었고 스터디 카페, 즉 독서실을 활용을 했습니다. 대신 독서실 활용할 때는 유혹을 차단하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점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독서실과 집과의 거리가 어떻게 됐나요? 왜 집에서 안 드셨나요? 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일단 집과 독서실은 거리가 아주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에 가지 않았던 이유는 집에 가는 순간 풀어지기 때문이에요. 분명 밖에서 먹을 땐 1시간 반이면 됐던 식사 시간이 집에 가게 되면 2시간, 2시간 반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 생활을 좀 타이트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공부가 끝날 때까지는 절대 집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멘탈 관리법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여쭤보셨는데 제 비법은 감사하면서 살기입니다. 이제 공부할 때 힘든 상황에 집중하기보다는 지금 내가 공부할 수 있네? 독서실조차 가기 힘든 분들도 있을 텐데 난 독서실에서 공부할 수 있네? 그게 어디야? 내가 기숙학원에 갔거나 독재에 갔다면 주는 밥을 먹어야 됐을 텐데 그냥 내가 원하는 밥을 사 먹을 수 있네? 너무 행복하다. 진짜 감사하다. 정말 사소한 거에 좀 감사하려고 노력을 했고 제 일과의 요소에 제가 좋아하는 걸 많이 넣어줬어요. 그래서 저는 바디워시를 좋아해서 아침에 원하는 종류의 바디워시를 싹 구비를 해놓고 원하는 향을 좀 뽑아서 쓴다던가 아니면 점심 저녁을 끝내주게 맛있는 걸 먹는다던가 그리고 다이어트 생각 안 하고 먹고 싶은 간식 다 사 먹는다던가 제 일상의 요소에 정말 행복한 순간들을 많이 넣어주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과고를 졸업하고 서울대 공대를 다니고 있는 친구의 얘기인데 그 친구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해줬었어요. 너는 몸이 편한 선택보다 마음이 편한 선택을 하면 좋겠어. 이 말이 정말 큰 힘이 됐습니다. 사실 제가 공부하면서 몸이 그렇게 아주 튼튼한 편은 아니라서 아플 땐 집 가서 쉬고 현역 때요. 현역 때 몸이 아플 땐 집에 가서 쉬거나 수업을 좀 듣다가도 피곤해 이러면 조퇴를 하거나 그런 적이 종종 있었거든요. 근데 제 주변에 공부를 잘했던 친구가 있는데 결론적으로 대학도 진짜 잘 간 친구가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와 저의 차이점은 저는 힘들면 집을 가서 쉬었어요. 근데 그 친구는 힘들어도 집에 가서 쉬질 않았어요. 그 친구도 고3 1년 동안 정말 힘들었던 순간이 있을 거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뭔가 힘들다는 이유로 빠진 적이 단 하루도 없어요. 즉 저는 몸이 편한 선택을 했어요. 지금 너무 힘드니까 집 가서 쉬어야지 했는데 그 친구는 마음이 편한 선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수험생활에 있어서 몸이 편한 선택보다는 마음이 편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긴 영상 봐주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